이란이 선언했습니다. 지나가고 싶으면 30억을 내라. 선박 한 척에 30억 원.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해협이 통행료 징수대로 바뀐 겁니다. 일본은 패닉 상태고 유럽은 우회 항로를 뒤졌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미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어떻게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28일 토요일 새벽 2시 14분이었습니다. 런던던 북부 이즐링턴. 저는 소파에서 잠이 깨어 있었어요. TV를 틀었는데 속보 자막이 화면 아래를 달리고 있었죠. 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최대 200만 달러 요구 확인. 저는 그 자막을 3번 읽었습니다. 200만 달러. 하나로 30억 원. 선박 한 척이 그 좁은 해협을 한 번 지나갈 때마다 내야 하는 돈이었어요. 저는 피터 해밀턴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 27년을 일했습니다.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한동안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앵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걸프 해역에 발이 묶인 선박만 약 3,200척이라고 했어요. 유조선, 가스 운반선, 화물선 전부 그 좁은 해협 앞에서 멈춰서 있다고요.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뒤 이란 혁명수비대가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지 딱 한 달이 됐습니다. 전쟁 시작 첫 주 만에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어요. 3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라고 미국 에너지정보청 자료를 분석한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LNG,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 가격은 하루 만에 40% 가까이 치솟은 날도 있었고요. 카타르 에너지는 3월 24일 한국 등 주요 고객국에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불가항력이라는 건 전쟁이나 자연재해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계약을 못 이행해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카타르 LNG 수출 능력의 17%가 이번 전쟁으로 피해를 받고 복구에는 3년에서 5년이 걸릴 거라고 했어요. 일본 정부는 공동 비축유를 풀었습니다. 쿠웨이트 국영 석유회사 최고 경영자는 이란이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명을 질렀고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아시아의 에너지 안보가 우려 목록 상위에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호르무즈 해협, 가장 좁은 곳은 폭 33km밖에 안 됩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예요. 그 좁은 물길 하나로 세계 원유의 5분의 1이 지나고 세계 LNG의 5분의 1이 움직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손으로 직접 보고서에 써놓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보고서에서 한국을 가장 취약한 나라로 분류했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4%에 달합니다. 원유 수입의 70%, LNG의 2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요. 석유와 가스는 사실상 전량 수입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이 하루라도 막히면 한국 경제는 48시간 안에 흔들리기 시작한다. 제가 2003년 제네바 컨퍼런스에서 직접 발표한 문장이었습니다. 수백 개 기업과 정부 부처가 그 보고서를 근거로 에너지 투자 전략을 세웠어요.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협이 막힌 지 한 달이 됐어요. 한국은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 위기 발생 열흘 만인 3월 11일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가동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신월성 1호기, 고리 2호기를 이달 안에 재가동하고 5월까지 4기를 더 돌려 총 19기 체제를 만든다는 내용이었어요. 전력 공급을 스스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바깥에서 에너지가 안 들어와도 괜찮도록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소파 밑에 오래된 파일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갈색 표지에 잉크가 번진 낡은 것이었어요. 아시아 에너지 취약국 분류 보고서 2003년. 저는 그걸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낼 수가 없었어요. 왜 한국만 이게 가능했을까요? 원유 94%를 수입하는 나라가 해협이 막혀도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에 시작됐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지만요. 2026년 3월의 새벽 소파에서 저는 1999년을 떠올렸습니다. 도쿄였어요. 4월의 도쿄는 벚꽃이 한창이었는데 저는 그걸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아시아 지역 세미나 50개국 에너지 담당자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저는 35살이었고 IEA에 입사한 지 겨우 3년이 지난 초짜 분석관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 에너지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에너지 수입 의존도 한국 97%. 그 옆에 비교 국가들이 줄을 섰죠. 일본 87%,
독일 68%, 프랑스 49%. 발표장이 조용해졌어요.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중동 정세가 조금만 흔들려도 직격탄을 맞는 구조예요. 자체 생산 자원이 사실상 없고 비축 체계도 미완성입니다. 아시아 주요국 중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나라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객석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도쿄대 출신의 일본 에너지 담당자였어요. 도쿄대 경제학부를 나왔다고 들었고 아버지가 통산성에서 30년을 일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다나카 요시히로였어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놀라운 수치인가요? 한국 경제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구조잖아요. 웃음이 객석을 가볍게 스쳤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웃음에 동참했습니다. 다나카는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커피를 홀짝이면서 아주 자연스럽게요. 일본은 이미 1973년 오일 쇼크를 겪고 나서 에너지 다변화를 시작했죠. 원전도 짓고 비축유도 쌓고. 한국은 그때 뭘 했나요? 중동 건설 현장에 사람이나 보내고 있었죠. 20년 늦은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우리는 긴자의 작은 이자카야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다나카와 독일 동료 클라우스, 그리고 저. 맥주를 마시면서 이야기가 계속됐습니다. 한국 얘기가 또 나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에너지 자립 같은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삼성이 반도체를 잘 만들면 뭐예요? 공장 돌릴 전기가 없으면 끝인데. 다나카가 젓가락으로 안주를 집으면서 말했어요. 클라우스가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혹독하네요, 다나카 씨. 현실적인 거죠? 한국이 원전을 더 짓겠다고? 아이, 이 A 데이터 보면 정치적으로 불가능해요. 시민 반대가 너무 심하고.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 저녁 식사 자리가 끝나고 다나카가 현관 앞에서 코트 단추를 잠그면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피터 씨, 당신 보고서 잘 읽었어요. 정확해요. 한국은 앞으로 10년 안에 에너지 위기를 한 번 더 겪을 겁니다. 그때도 우리한테 손을 내밀겠죠? 저는 택시를 잡으면서 그의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맞는 말이라고.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가 긴자 이자카야에서 맥주를 마시던 그 시각에 서울에서는 조용한 일이 하나 시작되고 있었다는 걸. 한국 정부 내 어느 회의실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보고서 한 장이 결재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원자력 발전 장기 로드맵 초안. 저는 그 문서의 존재를 까맣게 몰랐습니다. 다나카도 몰랐어요. 클라우스도. EA의 그 누구도. 하지만 그 문서 한 장이 27년 뒤에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2026년 3월 8일 일요일 오전 10시 22분이었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다나카였습니다. 런던은 새벽 1시 22분이었는데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말이 쏟아졌습니다. 피터, 유가가 $100를 넘었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전쟁이 시작된 지 딱 일주일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3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라고 했죠. 알아, 다나카. 아니 몰라. 피터, 우리 내일 긴급회의야. 경산성하고 자원에너지청이 같이 불렀어. 비축유 방출 검토야. 저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비축유 방출. 그건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일본이 30년 넘게 차곡차곡 쌓아놓은 에너지 안전망. 그걸 꺼낸다는 건 이미 내부적으로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이었어요. 그 정도야? 피터, 카타르가 불가항력 선언했어. 우리 LNG 계약 물량의 20% 가까이가 카타르발이거든. 그게 막힌 거야. 지금 호르무즈의 선박이 3,200척 묶여 있는데 보험사들이 전쟁 위험 담보를 전부 취소했어. 배가 지나가고 싶어도 보험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야. 저는 침대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이 하였어요. 다나카, 한국은 어때? 전화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게 이상해. 한국이 오히려 조용해. 우리가 발등에 불 떨어진 사이에 한국 정부는 원전 추가 가동 계획을 발표했어. 19기 체제를 만들겠다는 거잖아.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원전을 더 돌린다고? 정비 중인 거 전부 앞당겨서 돌린다는 거야. 신월성 1호기, 고리 2호기, 이달 안에. 5월까지 4기 추가. 우리는 비축유 꺼내고 있는데 한국은 발전소를 더 켜고 있어. 다나카의 목소리에 뭔가 이상한 게 섞여 있었어요. 당혹감이었는지 어쩌면 처음 듣는 감정이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날 잠을 더 자지 못했어요. 창밖에 런던의 새벽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는데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맴돌았습니다. 일본 에너지 수입 의존도 87%, 비축유 방출, 보험사 담보 취소. 한국 에너지 수입 의존도 94%, 원전 19기 가동.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IEA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한국 전력 생산 구성을 찾아봤어요. 숫자가 떴습니다. 2025년 기준 한국 원자력 발전 비중 30%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2010년대 초반만 해도 20% 중반이었던 게 꾸준히 올라온 거였습니다. 석탄과 가스 비중은 줄고 원자력 비중이 조용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다 알면서도 중요하게 보지 않았던 겁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원전 비중을 줄이거나 동결했을 때 한국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정치적으로 들끓었고 탈원전 논쟁이 몇 년간 계속됐지만 결국 한국은 원전을 계속 지었습니다. 다나카가 1999년 그 이자카야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이 원전을 더 짓겠다고? 정치적으로 불가능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날 오후 BBC에서 속보가 나왔어요.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바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란은 안전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요금을 반드시 부과할 것입니다. 이란에 강요된 전쟁 상황으로 인해 해협 통과를 위한 조치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TV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미 시행되고 있다. 블룸버그가 소식통을 인용했습니다. 일부 선박은 이미 통행료를 지불했다고요. 금액은 최대 200만 달러, 한 번 지나갈 때마다. 결제 방식이나 통화는 비공개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걸프 해역에 묶인 3,200척이 전부 통과하면 이란이 얻는 돈이 10조 원에 가까웠습니다. 한 나라의 GDP 20%를 넘는 금액이었어요. 이란 의회는 통행료를 법으로 만들겠다는 초안을 다듬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의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도 통행료를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권적 권리입니다. 국제법상 영해, 해협에서 통행을 이유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건 금지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유엔 해양법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어요. 서명은 했지만 비준 절차를 밟지 않은 겁니다. 법적으로 묶을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다나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회의 잘 돼. 다나카의 답장은 새벽에 왔어요. 잘 안 될 것 같아. 비축유 방출은 최대 3개월 버티는 거야. 그 다음은?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이라는 게 없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이란이 원하는 만큼 버티면 그 다음에는 진짜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통행료를 내거나 아니면 에너지 없이 버티거나.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은 그 다음을 이미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직도 몰랐어요. 알아야 했습니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서울행이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네바에 있었어요. 뉴스를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원전은 끝났다고요. 체르노빌 이후 세계가 원전을 멀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독일이 탈원전을 선언했고 이탈리아가 원전 계획을 철회했어요. 스위스도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했습니다. 전 세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4개월 뒤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IEA 보고서 후속 조사 때문이었어요. 한국이 후쿠시마 이후 어떤 에너지 정책을 선택하는지 모니터링하는 업무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답을 알고 간다고 생각했어요. 한국도 탈원전을 택할 거라고. 시민 반대가 거세고 정치적 압박이 크고 여론이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서울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었습니다. 7월의 서울은 습하고 뜨거웠어요. 청사 건물에 들어서는데 에어컨 바람이 확 쏟아졌습니다. 로비에 태극기와 연구원 깃발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안내를 받아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6명이 앉아 있었어요. 연구원들과 정책 담당자들이었습니다. 차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 연구동 건물이 보였어요.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조용한데 무거운 느낌이었어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후쿠시마 이후 한국의 원전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한 분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나이가 지긋한 분이었는데 머리가 희끗했습니다. 계속 갑니다. 저는 잠깐 멈췄어요. 계속 짓는다는 말씀이세요? 네, 이미 착공한 것들은 예정대로 완공합니다. 신규 계획도 유지해요.
저는 속으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독일이 탈원전을 선언한 지 2달도 안 됐는데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데 시민 반대가 심하지 않습니까? 심하죠. 그분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도 갑니다. 회의실 안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창밖에서 여름 매미 소리가 가늘게 들어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노트를 펴면서 물었어요. 그분이 저를 똑바로 갔습니다. 우리는 에너지가 없어요, 피터 씨. 석유 없고 가스 없고 석탄도 없어요. 땅이 작고 자원이 없습니다. 후쿠시마가 무서운 건 우리도 알아요. 그런데 무서워서 그만두면 우리가 뭘로 삽니까? 저는 펜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원전 없이는 전기를 만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부족하다는 거죠. 재생에너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LNG는 중동에서 사와야 해요. 그게 끊기면요? 그 리스크를 원전이 버텨줘야 합니다. 원전은 우리한테 보험이에요. 보험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맞는 말이군요 라고 쉽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속으로 반박하고 있었어요. 후쿠시마 사고의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거 아닌가? 정치적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시민들의 반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주차장에 잠깐 서 있었어요. 7월 서울의 햇빛이 따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건물 그늘 아래 서서 담배를 한 대 피웠어요. 그때 저는 담배를 피웠거든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무모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세계 흐름을 읽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그 생각을 보고서에 그대로 썼어요. 한국, 탈원전 국제 흐름의 역행, 정치적 리스크 높음. 제네바로 돌아와서 다나카한테 전화했습니다. 한국 갔다 왔어. 원전 계속 짓겠다고 하더라. 그래요? 무모하네요. 결국 탈원전으로 갈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났어요. 2026년 3월 부산 기장군이었습니다. 저는 렌터카를 몰아서 신월성 원전 앞으로 갔어요. 일부러 갔습니다. 서울을 거쳐 KTX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다시 차를 빌렸어요. 담장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원전 건물이 바다를 등지고 서 있었어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회색빛으로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바닷바람이라 짠 냄새가 실려 있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문을 열고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2011년 7월 서울연구원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무모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그때, 그 선택이 지금 여기 서 있었습니다. 신월성 1호기, 2026년 3월 안에 재가동 예정. 15년 전 한국이 거절한 것이 있었어요. 탈원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가는 방향을 한국은 가지 않았어요. 시민이 반대했고 정치인들이 흔들렸고 국제 여론이 압박했지만 결국 계속 지었습니다. 저는 그 결정을 무모하다고 보고서에 썼었어요. 손이 핸들 위에 놓여 있었는데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 보고서가 틀린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몰랐어요. 한국이 원전을 버티고 계속 지어온 것,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진짜 이유는 더 깊은 데 있었습니다. 숫자 뒤에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는 차 시동을 다시 걸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쪽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파도가 방파제를 치고 있었습니다. 단단하게, 반복해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KTX 안에서 제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다나카가 아니었어요. 도하였습니다. 카타르에 있는 IEA 파견 동료 에마뇨, 이마뇨 클레르였어요. 프랑스 출신 에너지 연구원이었는데 카타르 에너지 현장 모니터링 업무로 도하에 파견 나가 있었습니다. 피터, 지금 통화돼?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평소 에마뇨는 느긋한 사람이었는데 숨이 차 있었습니다. 응, 무슨 일이야? 카타르 에너지가 오늘 불가항력 선언했어. 공식 발표야. 저는 KTX 창밖을 보다가 시선을 걷었습니다. 알고 있어. 뉴스 봤어. 아니 피터, 뉴스는 절반만 나온 거야. 지금 LNG 터미널 현장이 어떤지 알아? 내가 여기 서 있거든. 전화 너머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기계음이 낮게 깔렸습니다. 말해봐. 라스라판 터미널 앞에 탱커들이 줄 서 있어. 선적을 못하고 있어. 안전 담보가 없어서 보험사들이 커버를 안 해주거든. 선주들이 배를 출항시킬 수가 없는 거야. 카타르에서 유럽 가는 LNG 물량이 지금 거의 다 막혀 있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라스라판,
카타르 북동부 해안의 산업단지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LNG 수출기지 중 하나입니다. 연간 수출 용량이 어마어마한 곳이죠. 거기서 배가 못 떠난다는 건 유럽과 아시아로 가는 가스 공급이 사실상 끊긴다는 뜻이었어요. 카타르 에너지가 뭐라고 했어? 불가항력 선언할 때. 수출 용력의 17%가 이번 전쟁으로 직접 피해를 봤대. 터미널 일부가 손상됐고 나머지도 안전 항로가 막혀서 선적이 안 된다고. 복구에 3년에서 5년 걸린다고 했어. 3년에서 5년. 저는 그 말을 천천히 되새겼습니다. 피터, 근데 이상한 게 있어. 에마뇨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이 여기 있어. 도화사무소 사람들인데 아침부터 카타르 에너지 담당자들이랑 계속 미팅을 하고 있어. 우리 IEA 측이랑도 연락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지금 본국에 비상보고하고 난리인데 한국은 분위기가 달라. 여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저는 앉은 자세를 고쳤습니다. 뭘 준비했다는 거야? 그게 아직 다 파악이 안 됐어. 근데 피터, 한국이 몇 년 전부터 카타르 외에 호주, 미국 알래스카, 오만 쪽이랑도 장기 계약을 조용히 늘려왔다는 얘기가 있어. 카타르 비중을 줄이면서. 그게 이번 위기랑 겹친 거야. 저는 KTX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어요. 충청도 어딘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논밭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언제부터? 2010년대 중반부터라고 하는데 확실하진 않아. 피터, 내가 지금 카타르 에너지 자료 요청해놨는데 한국 계약 비중 변화 데이터가 나오면 바로 보내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서울 연락처를 찢었어요. IEA, 서울 연락사무소 직원 박재현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틀 전 서울에 들어왔을 때 명함을 받아뒀던 분이에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울리고 받았어요. 박재현 씨, 피터 해밀턴입니다. IEA 런던 사무소에서 왔어요. 한 가지 여쭤봐도 됩니까? 네, 말씀하세요. 한국이 LNG 공급선을 카타르에 다변화해온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알 수 있습니까? 잠깐 키보드 소리가 들렸어요. 2016년 전후로 미국 사빈 패스터미널이랑 장기 계약이 시작됐고요. 2019년에 호주 물량이 추가됐습니다. 최근에는 캐나다 쪽 계획도 있어요. 카타르 의존도가 한 10년 전에 비해서 꽤 낮아졌을 겁니다.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얹었어요. 그게 정책적인 결정이었습니까? 아니면 시장 상황 때문이었습니까? 둘 다입니다. 중동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자는 방향이 10년 넘게 계속 이야기돼 왔고 거기에 맞춰서 계약을 조금씩 분산한 거예요. 빠르지 않았어요. 조용히 꾸준히 한 거죠. 조용히 꾸준히. 저는 그 두 단어를 속으로 반복했어요. KTX가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잠깐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에 들어온 거였어요. 그날 저녁 다나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비축유 방출 3개월분. 그 다음은 협상이야.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한국은 그 다음을 10년 전에 준비했어. 다나카는 한참 뒤에 답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저는 문자를 더 보내지 않았어요.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확인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야만 이해가 될 것 같았거든요.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아는 것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서울 숙소 책상에 앉아서 에마뇨가 보내준 자료를 열었어요. 한국 LNG 수입 공급처 변화 추이였습니다. 2015년 카타르 비중이 절반에 가까웠던 게 2025년에는 3분의 1 이하로 줄어 있었어요. 미국, 호주, 오만, 말레이시아로 조금씩 나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이란이 호르무즈를 막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다는 것을요. 카타르가 불가항력을 선언한 날 한국이 가장 조용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카타르 물량이 줄어도 다른 곳에서 오고 있었으니까요. 10년에 걸쳐 조금씩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 쌓아온 것이었어요. 서울에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한강 위에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27년 동안 에너지 취약국 보고서를 써왔는데 한국이 조용히 그 보고서를 뒤집고 있는 동안 저는 다른 곳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인터넷 기사를 하나 더 열었습니다. 한국 정부 발표 자료였어요. 3월 27일, 그러니까 어제 날짜였습니다. 정유사 공급가에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었어요.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에 차량 오부제도 함께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위기를 막은 것이 아니었어요. 위기가 와도 버티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는 숙소 창문을 열었습니다. 3월의 서울 바람이 들어왔어요. 차가웠지만 깨끗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저는 이제 겨우 절반쯤 알 것 같았어요. 나머지 절반은 숫자 뒤에 있었습니다. 사람 뒤에 있었어요. 서울 숙소 책상 위에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 에너지 정책 변화 추이, LNG 수입선 다변화 데이터, 원전 가동 현황표. 저는 그것들을 밤새 들여다봤어요. 숫자는 전부 이해했습니다. 맥락도 파악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무언가가 빠져 있었어요. 숫자 뒤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저는 국립중앙박물관 근처 작은 서점에 들어갔어요. 무작정 들어간 건 아니었고 박재현 씨가 추천해 준 곳이었습니다. 한국경제개발사 관련 자료가 많다고 했어요. 사진집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에 흑백 사진이 박혀 있었어요. 헬멧을 쓴 남자들이 어딘가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배경이 낯설었어요. 펼쳐봤습니다. 1963년 12월 독일 함보른 탄광이었어요. 지하 1200m였습니다. 사진 속 남자들의 얼굴에 석탄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헬멧 램프 하나가 그들의 얼굴을 아래서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방에 암흑인 탄광 속에서 247명의 한국 남자들이 그렇게 서 있었어요. 월급의 절반을 봉투에 넣어 붙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썼다고 했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힘들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고요. 저는 서점 한쪽 구석에 서서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1970년대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낮 기온 52도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진 속 남자들은 작업복을 입고 거대한 파이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 어깨에 하얀 무언가가 피어 있었어요. 소금꽃이었습니다. 땀이 말라붙어서 소금이 된 거였어요. 쇠를 꽉 쥔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짐승 발바닥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다가 책을 덮었어요. 사지 않고 나왔습니다. 나올 수가 없었던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봤으니까요. 눈에 다 들어왔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이 호르무즈가 막혀도 버티는 이유. 10년 넘게 LNG 공급선을 조용히 바꿔온 이유. 후쿠시마 이후 전 세계가 탈원전을 선언할 때 혼자 계속 지어온 이유. 그게 전부 연결돼 있었어요. 지하 1200m 독일 탄광에서 월급 절반을 붙이던 그 사람들의 손자 세대가 지금 이 나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52도 사막에서 소금꽃 핀 작업복으로 파이프를 쥐던 그 사람들의 아들 세대가 이 나라 에너지 정책을 설계했어요. 그분들은 에너지가 끊기면 어떻게 되는지 몸으로 알았습니다. 경험했으니까요. 중동에서 일하면서 기름 한 방울의 무게를 손바닥으로 느껴봤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은 한 번도 방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택시 뒷좌석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떠올랐었습니다. 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1945년생이었습니다. 영국 버밍엄에서 태어났어요. 1973년 오일 쇼크 때 자동차 공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의 공장이 절반을 가동 중단했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그때 이야기를 제가 어릴 때 몇 번 해줬는데 저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가 낮아졌었어요. 눈빛이 먼 데를 봤고요. 에너지가 끊기는 게 어떤 건지 그분들 세대는 몸으로 알았습니다. 한국 어르신들도 알았어요. 저보다 훨씬 더 깊이, 훨씬 더 절실하게. 그분들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입니다. 지하 1200m 탄광에서 52도 사막에서 새벽 4시 구로공단 봉제 공장에서 허리를 펴지 못하던 그분들이 오늘 이 나라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나라의 저력입니다. 택시가 호텔 앞에 섰습니다. 저는 로비에 들어가지 않고 잠깐 거리에 서 있었어요. 서울 3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웠는데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다나카였어요. 피터, 나 지금 에너지청 회의 끝났어. 어떻게 됐어? 비축유 3개월분 방출 결정했어. 그 다음은 미국이랑 협의하기로 했고. 피터, 우리 좀 힘들어. 다나카의 목소리에서 평소의 자신감이 빠져 있었어요. 1999년 긴자 이자카야에서 한국은 우리한테 손을 내밀겠죠? 라고 했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다나카, 나 지금 서울에 있어. 서울? 왜? 한국이 어떻게 버티는지 보러 왔어. 전화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지 않았지만 뭔가를 담고 있는 침묵이었어요. 봤어? 그래서?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는데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내일 런던 들어가. 들어가면 전화할게. 다나카가 짧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피터. 한국이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 저는 서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녁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돼 있어. 오래전부터.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나카가 그 말을 듣고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건 알았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어요. 1999년 그 이자카야에서라면 바로 코웃음을 쳤을 텐데 침묵이었어요. 그 침묵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이 있었어요. 거울 속에 62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에너지 보고서를 써온 남자였어요. 그 남자는 이 나라에 대해 틀렸습니다. 런던에 돌아가면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런던에 돌아온 건 3월 26일이었습니다. 히드로 공항에서 짐을 찾아 나오는데 공항 로비 TV에서 또 속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이란 타스님 통신이 계산을 내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루 140척 기준으로 선박당 200만 달러를 받으면 연간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0조 원이 넘는다고요. 이란 의회 의원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에즈 운하도 통행료를 받습니다. 파나마 운하도 받아요. 이것은 주권적 권리입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면서 걸음을 멈췄어요. 공항 사람들이 옆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둘 다 국가가 만들고 국가가 관리하는 운하입니다. 이란이 만든 게 아니에요. 자연이 만든 해협을 지나간다는 이유로 돈을 받겠다는 겁니다. 국제법은 그걸 금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란은 그 국제법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어요. 빠져나갈 구멍을 오래전부터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이즐링턴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코트를 걸고 짐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일주일 만에 돌아온 거였는데 집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소파 옆 낮은 책상 위에 그 파일이 있었습니다. 갈색 표지의 낡은 파일이요. 아시아 에너지 취약국 분류 보고서 2003년. 제가 서울 가기 전날 밤에 꺼내놓고 갔던 것이었어요. 꺼내놓고 못 열었던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집어들었어요. 표지를 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쓴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 94%, 중동 의존 구조, 원전 정치 리스크 상존, 호르무즈 해협 차단 시 경제 충격 발생까지 예상, 소요 시간 48시간. 저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따라갔어요. 천천히. 48시간. 2003년에 제가 계산한 숫자였습니다. 2026년 3월 호르무즈가 막힌 지 한 달이 됐어요. 한국은 48시간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원전 19기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LNG 공급선이 카타르 외에 미국, 호주, 오만에서 오고 있었어요. 차량 5 부제를 시행하고 석유 최고 가격제를 적용하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필을 찾았어요. 책상 서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48시간이라는 숫자 위에 줄을 그었어요. 틀렸다고 쓰지는 않았습니다.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줄 하나였는데 그게 다였습니다. 파일을 덮었어요. 창밖에 런던의 저녁이 오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서울 서점에서 봤던 사진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지하 1200m 독일 탄광, 헬멧 램프 하나, 소금꽃 핀 작업복, 52도 사막, 굳은 살 박인 손바닥. 그 손들이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27년 동안 분석했어요. 데이터를 받고 숫자를 받고 정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손들은 보지 않았어요. 숫자 뒤에 있던 사람들을요. 에너지가 끊기면 어떤 건지 몸으로 아는 사람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지구 반바퀴를 건너갔던 사람들. 그분들의 기억이 이 나라의 에너지 정책 안에 녹아 있었어요. 그래서 방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이후에도 계속 지었고 카타르 하나에 기대지 않았고 해협이 막혀도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27년 동안 분석한 사람이 아니라 27년 동안 반쪽만 봤던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파일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꺼내지 않을 거예요. 새 파일을 꺼냈습니다. 흰 표지였어요.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표지였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천천히 썼어요. 아시아 에너지 안보 재분류 보고서 2026년.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 줄이었는데 오래 걸렸어요. 3주 뒤였습니다. 4월 중순의 런던 오후였어요. 저는 서재에서 보고서 초안을 쓰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다나카였어요. 피터, 응? 나 어제 도쿄에서 회의 있었어. 에너지청 장기전략회의. 어떻게 됐어?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한국 사례 분석을 안건에 넣었어. 다음 분기 검토 대상으로.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한국 사례를? 원전 다변화, LNG 공급선 분산, 위기 대응 체계. 우리가 배울 게 있다고 건의했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런던 봄의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나카, 응? 1999년 도쿄 이자카야에서 한국이 에너지 자립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잖아. 전화 너머가 조용했습니다. 기억해. 그때 내가 같이 웃었어. 나도 기억해. 다나카가 낮고 느리게 말했어요. 피터, 솔직히 말할게. 불편해. 내가 틀렸다는 게. 그게 불편한 게 아니라 왜 틀렸는지가 불편해. 우리가 숫자만 봤잖아. 그 나라 사람들이 뭘 겪었는지는 안 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나카가 맞았으니까요. 다나카, 새 보고서 쓰고 있어. 알아, 들었어. IEA에서 얘기 나왔어. 도와줄 수 있어? 이번 침묵은 짧았습니다. 도와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흰 표지 파일을 다시 열었어요. 초안이 절반쯤 써 있었습니다. 한국 에너지 안보 재분류, 원전 지속 정책의 장기 효과, LNG 공급선 다변화, 10년의 결과. 그 옆에 메모 하나를 덧붙였어요. 이 나라는 손이 만들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남겨주세요.